디지털이라고 하는 코리아 디지털 엑셀 커스터디, 저희는 줄여서 K단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강의 안내에 김준홍 대표님 이름이 나가 있을 텐데 작년 3월까지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제가 작년 3월부터 대표를 하고 있고요. 사람 이름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제 소개를 먼저 좀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원래 처음 직장생활 시작을 IT 컨설턴트, IBM에서 IT 컨설턴트로 시작을 먼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SK 이쪽에서 기술 전략 쪽 일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상자산을 접한 거는 2014년 정도였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건 되게 재밌는 사회 실험인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2015년 정도 기술 전략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이더리움 처음 나오고 했을 때 비탈릭 부테린이, 지금은 비탈릭 부테린이 이렇게 큰 행사 가면은 사람 막 1000명 모인데 오면 박수 치고 연예인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사내 강의도 다녔었거든요. 사내 강의를 봤어요. SK에 지금 50명 앉혀놓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들어보면서 저는 그때는 사실은 이거 되게 재밌는 기술이긴 한데 이걸 왜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걸 쓰지? 그냥 중앙집중형 기존 기술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머릿속에서 지웠었거든요. 지웠다가 이렇게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 선배랑 인연을 통해서 이제 가상자산 수탁사라는 걸 만들자고 해볼래?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질문을 한번 다시 드렸어요. 도대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느리고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데 기존 기술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걸 쓰느냐? 그때 대답이 뭐였냐면요, 되게 와닿았었는데, 일단 기존 다른 산업과 달리 금융에서는 이게 낫다. 사실 그 말에서는 제가 잘 안 와닿았고요. 그 다음 말이 뭐였냐면은, 네가 지금 은행에서 뭐 할 때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생각해봐라. 그 다음 해외 송금만 번할 때 막 난리치는 걸 생각해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뭐가 좀 와닿네? 그 말을 듣고 뭐 이렇게 몇 달 저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도 회사를 이제 스타트업으로 옮기게 됐는데, 제 경우에는 그 대기업을 20년 다녔잖아요. 아무튼 20년 다니다가 직장을 옮기느라고 하니까 제가 와이프가 있고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작년에 6학년이었고 재작년에 5학년이고 이랬었는데, 와이프가 듣자마자 그런 반응이 좋지는 않았죠. 대기업 다니다가 스타트업이래, 그 다음 가상자산이래. 그래서 와이프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가상자산 그거 사기 아니야? 두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래서 사기 아니야라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회사가 신한은행도 투자를 했고 또 뭐 코빗이라는 대기업도 넥슨 계열의 어디도 투자를 했고 또 다른 누구는 내 옛날 선배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가상자산에서 그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질문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스타트업 그거 월급은 나와? 그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이렇게 있었고, 사실은 그게 이 사회에서 지금 가상자산이라는 업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작년 이렇게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VC분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질문도 뭐가 조금 세련되고 이렇게 형태를 바꿔서 돌려 말하긴 하지만 결국은 그 비슷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상자산 그거 사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전망이 있어?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서 참 재밌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좀 1시간 동안 말씀드릴 내용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 질문들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대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쪽 업계로 넘어온 지 3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변화가 워낙 빠른 업계다 보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랑 지금도 되게 바뀐 것도 많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잘 모르겠고,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가상자산 커스터디가 뭔지를 저보다 더 잘아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커스터디가 뭐다를 얘기하기 전에 조금 그 앞단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재작년에 피크 찍었을 때는 전 세계 3,500조, 4,000조 얘기했었고 지금 제가 엊그제 찾아보니까 한 1,500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코스피가 같은 날 보니까 1,900조였고요. 그날 삼성전자가 한 400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애플이 2,500조, 뭐 MS가 2,300조, 뭐 이런 시가총액 규모인데요. 아무튼 우리나라 코스피가 1,900조고 이 1,900조라는 액수가 글로벌 주식시장 10위죠.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국 뭐 이런 거 앞에 쫙 내려와서 10위 정도 되는데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 10위짜리 주식시장 시가총액하고 비슷한 규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한 40, 지금은 아마 48%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시총액을 해서 삼성전자보다 더 큰 상황이죠. 삼성전자 400조, 비트코인 한 6, 700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블루칩에 가깝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트 이더가 뭐 이 정도, 비트 이더가 이 정도 규모가 되는데 나머지 자산들은 뭐 굉장히 좀 부침은 심하지만 비트 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통화에 가깝게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르게 말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게 2015년, 16년 뭐 이런 때에는 뭔가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자산이었다가 이제 2018년 그 정도부터 법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법인들이 들어오는 형태도 굉장히 좀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금 옛날 자료기는 한데요. 뭐 FTX에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했다든지 헬코넥스에 미래에셋이 들어갔다든지 프라임트러스트에 삼성전자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여기는 가상자산 가치에 코인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아니라 가상자산의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업비트 같은 거래소도 있고 아니면 뭐 헥슬란트 같은 API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뭐 지갑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고 이런 회사들에 굉장히 큰 회사들이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이제 2018년이었다라는 거고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쪽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시장 진입을 했던 것들이 이제 커스터디가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보면 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탁은행, 보관은행 이런 회사들인데 뭐 US뱅크, 노던트러스트, 스테이트스트릿, BNI 멜론 이런 회사들은 전통 은행권에서 수탁 업무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펀드들의 운용 자금을 맡아주고 좀 큰 자금들을 맡아줘서 저 회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돈은 조 단위로 세는 게 아니라 경 단위로 세거든요. 사경, 월마 뭐 이런 식으로 세고 있는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뭔가 이것도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다. 미래에는 이 일도 큰 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산업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보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신한은행, 그다음 국민은행, 농협 이런 회사들이 커스터디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시다시피 엘살바도르 뭐 이런 나라들이 법정화폐로 도입하기도 했고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결제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또 이쪽이 저는 나름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 운용사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는 비트코인 담보 달러 대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미 작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프로쉐어스 이런 회사들은 비트코인 기반의 현물 ETF를 내려고 끊임없이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현물 ETF는 아직까지 승인을 미국에서는 못 받았죠. 뭐 홍콩이나 캐나다에서는 지역적으로 좀 나오기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작을 했고 해외 연기금들이 또 가상자산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텍사스주 휴스턴 소방관 연기금 이게 말만 들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자금 운용할 것 같은 수비적으로 자금 운용할 것 같은 이런 곳에서도
한 1%, 0.5% 이렇게 좀 익스포저를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산을 가지고 뭐 어떻게든 이게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관의 선수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저는 이게 또 나름 의미 있다고 보는데, 왼쪽에 있는 코인베이스는 이제 자기들의 테크시프트를 통해서 상장사니까 우리가 매출이 어디서 나고 뭐 비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2015년 정도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고 리테일 거래소로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 뭐 업비트 비썸처럼 개인 고객한테만 받다가 2018년에 법인을 처음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8년, 19년에는 보면은 법인이 38%, 리테일이 62%였는데 지금은 법인이 55%, 리테일이 45%. 요거는 저기 수탁고 기준이고요. 실제 회전율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훨씬 더 올라갑니다. 법인들이 한 7, 80%까지 올라가고 개인들은 한 20%, 30% 이 정도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수수료를 개인들한테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은 개인 쪽에서 더 많이 나고 있지만 법인들의 참여가 이만큼 커졌다는 거고, 이 법인들이 상당 부분들은 그 어떤 작은 운용을 하는 회사들, 패밀리 오피스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법인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무렵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 전까지는 그 주식하고 이렇게 상관계수가 음에 가까운 아니면 제로에 가까운 별로 상관성이 없는 자산이라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나스닥 기술주하고 동조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늘 똑같이 가지는 않는데 비슷비슷하게 흘러가요. 보면은 이렇게 이 비슷비슷하게 흘러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였느냐? 저는 그 시점이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기관들의 입장에서 기관이 참여하기 전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아는 사람만 아는 작은 자산이었다라고 하면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얘네를 분류해서 어디로 보느냐? 그냥 나스닥 기술주, 넷플릭스 이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기 시작한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들이 들어와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다 보니까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테슬라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금팀 직원이, 자금팀 매니저가 업비트 같은 거래소 바이낸스 띄워가지고 요 앱에서 이렇게 뭐 버튼 누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매수 주문 100억, 뭐 매도 주문 뭐 50억 이런 걸 낼 건데 버튼 누르는 사람 손가락도 떨릴 거고, 그 앞뒤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인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려면 그게 업비트 비썸 같은 리테일 거래소 가지고는 안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고요. 그 안 되는 지점들의 생태계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리서치를 하는 곳들도 있어야 되고, 지수를 만들어주는 곳, 그 다음에 인덱스를 만들어주는 곳, 그 다음에 법인 전용 거래소도 있어야 되고요, 브로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레버리지 칠 사람들 레밍도 하는 데 있어야 되고, 엑스큐션, 그래서 되게 여러 개의 거래소 중에 최선 호가를 찾아서 제일 싼 데를 찾아서 거래해주는 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그렇게 거래한 것들을 보관해주는, 이제 커스터디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됐죠. 그 다음에 청산을 해주는, 그 다음에 뭔가 컴플라이언스, 그래서 자금 세탁에 우리가 인발부를 하지 않으면서 거래를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필요하게 되면서 결국은 법인이라는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어떤 인프라들이 점점 더 갖춰 나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게 닭이 먼저 알이 먼저 뭐 이런 문제겠지만, 아무튼 미국 시장, 싱가포르 시장에서는 이미 커스터디 상당수는 커스터디 회사들, 여기 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런 회사들의 상당수가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커져버린 10조, 20조 마켓캡을 가진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커스터디라는 게 나왔는데, 이 커스터디가 최초에 만들어진 건 세계 최초의 커스터디 회사로 자리를 잘 잡은 게 이제 대표적인 회사가 이 비트고라는 회사인데요. 이 비트고라는 회사는 2013년, 4년 정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뭘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느냐 하면은
가상자산을 보관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소들이 특히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만들고 얘네들을 뭔가 거래하는 플랫폼은 거래소들이 만들더라도 보관을 대신해주고, 그다음 블록체인 내에서 전송을 대신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를 비트고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이제 비트고에서 만들고 제미나이, 프라임 트러스트 이런 애들이 비슷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뭔가 최초에는 기술 회사들이었어요. 그 프라이빗 키, 그러니까 가상자산에서 이제 지갑을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라이빗 키가 보통은 자기 PC의 어딘가 또는 휴대폰의 어딘가에 되게 악마화된 형태로 저장이 되지만 걔를 털리거나 걔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대신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최초의 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들이 처음 사업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 대상들이 법인이잖아요. 법인들이 요구하는 게 비슷하더라는 거죠. 법인들이 점점 더 이걸 보관해주는 거에서 추가해서 운영도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전송도 대신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교환하는데 좀 그냥 싸게 교환해주면 좋겠다. 또는 이걸 운영업자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뭐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뭔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들을 맞추다 보니까 이 안에서 거래소도 있고 뭐 코인베이스는 거래소고 기술회사고 뭐 이래저래 있는데 이 비슷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일들이 뭐 보안도 있고 뭐 고객보호, KYC, AML, NFT, 뭐 스테이킹 이래저래 여러 가지 겹치는 것들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상황이 된 거고, 반면에 또 전통금융 사업자들도 이 일을 하고 싶더라.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이제 여기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되게 전통적인 어떤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인데 이들이 자기가 직접 기술을 개발을 해서 하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그게 아니라 이 회사들의 지분 투자를 하거나 합쳐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거나 그래서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보관에서 시작해서 법인형으로 여러 가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해외 시장에서는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수탁사들이 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곳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트고나 파이어블록스 같은 회사는 지금 라스트 라운드의 마켓 캡을 뭐 5조, 10조 이렇게 가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싱가포르에 자리 잡은 뭐 매트릭스 포트 이런 또 커스터디 회사들도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마지막으로 받았어요. 국내는 조금 느리죠 이게. 국내는 현재 이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게 거의 90% 이상이 B2C 리테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법인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좌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뭐 앞서 강의 때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시는 것 같았지만, 법인들이 은행에다가 그러니까 은행에 신용 계좌를 만들고 거래소에 다시 계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법 규제상에서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 계좌를 만들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로 좀 창구지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한테 법인 계좌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내의 법인 시장이 아니라 국내는 일단 리테일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게 법에서 안 된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점점 국내도 법인 시장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가상자산 시장 거래소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이제 재작년이 됐죠. 벌써 재작년이 된 것 같은데, 재작년에 신고 수리를 할 때 34개, 그때 못한 회사 몇 군데까지 해서 34개가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 다 거래소였죠. 이 거래소 중에서 5군데가 실명 계좌를 받았고 나머지 20몇 군데는 실명 계좌를 못 받아서 실명 계좌를 받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자들이 어떤 회사들이었냐면은 이제
커스터디 회사가 세 군데가 있었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솔루션 회사 세 군데, 엑슬란트, 코인클러브, 페이코인, 그 다음에 운용사 하이퍼리즘, 델리움. 뭐 사실 이 분류 자체도 제가 그냥 임의로 한 거예요. 실제 신고 수리의 과정에 있어서는 현재의 가상자산 법이 그 업권법이 없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돼서는 정확하게는 법이 없어요. 법이 없고 특근법이라고 말하는 그 법은 저희 가상자산 사업자한테만 해당되는 법은 아니고 모든 금융업자들, 그다음 카지노업자, 뭐 자금 세탁과 관련된 뭐 이런 여러 업자들한테 자금 세탁하면은 혼난다. 이게 요즘 법인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그 가상자산 법 그 특근법 안에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게 몇 줄이 더 들어간 게 현재 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하는 실체고요. 그들이 수행하는 행위를 굉장히 블러리하게 선언적으로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그때 거래소가 할 수 있는 행위, 기타 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 이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좀 구체화되고 하는 데는 아직까지 좀 멀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법안에서는 예시적으로 보관관리업체라고 표현을 해놓은 이 커스터디 회사는 3개 회사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3개 회사가 제가 다니고 있는 K락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KB국민은행이 투자한 코다라는 회사가 있고 NH농협은행이 투자한 카르도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은행은 비코스터디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사실 투자 규모도 크지 않았고요. 그 뒤에 지금 신고도 안 하고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 회사들 이외에 이제 DCB 대구은행 쪽에서 투자를 한 회사가 한 군데가 신고 수리를 준비하고 있고 부산은행이나 다른 은행들이 또 신고 수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아마 조만간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미래셋이 박현주 회장님이 작년에 되게 크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뭐 준비를 하다가 그 실무진들은 지금 전부 다 STO 준비하느라고 토큰 증권 준비하느라고 뭐 이건 몇 년 미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국내에는 이제 수탁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수탁사가 뭘 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작년 초까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작년 한 해 가상자산 이 업권에서 사건 사고가 워낙 많이 생기면서 이제 좀 수탁사가 왜 필요하고 뭐 무슨 일을 한다라는 질문을 예전보다는 조금 덜 받게 된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그 작년, 재작년 이렇게 두 해, 세 해 동안 만났던 고객분들이 뭘 요구하셨는지를 한번 좀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대기업에서 자산관리 목적으로 이 자산관리 목적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면 대기업이 가상자산을 왜 가지냐 이게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기업이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직접 발행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발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발행한 회사에 이제 시드 투자를 하시는 케이스.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벤처 투자를 할 때, 스타트업에 벤처 투자를 할 때는 돈으로 넣어서 주식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 프로젝트에 이 벤처 투자를 할 때는 다른 가상자산, 예를 들면 비트코인 몇 개를 넣고 그 회사가 발행한 코인을 받아요. 그래서 그 코인이 나중에 가치가 오르면 이걸 팔아갖고 뭐 이제 금융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데 그 케이스들은 아무튼 그 가상자산이 생기는 거죠. 그 법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런 대기업들이 가상자산을 가지게 되면 복잡한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생기거든요. 대기업들은 회계법인한테 외부 감사 받아야 되는데 외부 감사 받을 때 이 가상자산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뭐 이런 류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가상자산을 맡기시는 케이스들이 있고요. 대기업들이 그런 케이스도 있으세요. 근데 제가 강의 속상에서 특정 회사를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이제 5대 재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 근데 IT나 게임 업종이 아니야. 되게 전통적인 제조업을 하는 회사인데 가상자산을 저희가 뭐 가지고 싶다 이렇게 왜 그러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자금 운용에서 한 1% 정도라도 가상자산의 익스포저를 가져가겠다.
근데 1% 가져가기 전에 이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재무제표에다가 비트코인도 한번 넣어보고 이제 작년 올해 지나면서 이제 그게 되게 그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시고 차례가 생기니까 그렇긴 한데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장사들이 가상자산 조금이라도 가지면 금감원에 끌려가는 줄 아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아니면 금감원에 안 끌려가더라도 뭔가 이 재무제표에 나오는 순간 회사의 신뢰가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10대 재벌쯤 되면서 포인트 투자하고 있냐. 뭐 이런 류의 항의를 받을까 봐 걱정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걱정들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작년에 발표했더라고요. 상장사 전체에서 가상자산을 재무제표에 넣어놓은 회사가 34개? 그 34개가 있고 34개가 각각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처리했더라. 근데 뭐 앞으로는 주석 공시를 어떻게 하도록 금감원에서 가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 협회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봤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대기업들도 가상자산을 좀 보관을 하고 싶어 하시고 코인 발행사 같은 케이스는 작년에 이제 위메이드가 워낙 막 시끄러웠으니까 유통량 문제 때문에 근데 뭐 위메이드가 아니더라도 이제 뭔가 유통량과 관련된 문제가 생겨서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경고를 받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회사들도 좀 있고요. 그런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뭐 악의가 있던 회사도 있고 정말 악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악의를 떠나서 정말 사람 실수한 거로밖에 안 보이는 데도 있어요. 10억 개에서 뭐 2,000개 틀리고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2,000개 틀린 것도 정말 큰 문제가 많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아무튼 사람이 실수를 해서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타 가상자산 거래소, 게임사, 뭐 당연히 수탁 수요가 어떤 형태로든지 있고 크립토 운용사가 조금 특이해요. 뭐냐면은 국내 크립토 운용사들이 제가 시간 관계상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 거라서 일단 조금 여기서 넘어가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TO 토큰 증권 같은 경우도 이 자료를 제가 조금 만드는 지가 조금 됐는데 기술 때문에 토큰 증권 회사들은 이제 커스터디를 사는 케이스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관리하는 규제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규제를 받잖아요. 토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뭔가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법에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두 가지 규제를 받는데 잠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증권사들이 굉장히 급하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하고 이렇게 뛰어들으시다가 한 달 전부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규제는 생각보다 느리겠구나. 이제 자본시장법, 전자증권법 큰 두 개의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법을 올해 위반을 해서 내년에 뭐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총선도 있고 내년에 뭐 이게 되겠냐. 그 다음에 금융 샌드박스 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겠냐. 뭐 좀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대담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커스터디가 뭐였다를 좀 말씀을 해외 트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자본시장에서의 규제와 크립토 시장의 규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른데 저는 이게 자본시장하고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자산 시장과 자본시장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수탁사라는 거의 역할이 좀 커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수탁사 대표라서 좀 수탁사 얘기를 더 드리기는 하겠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시장에서도요. 뭔가 자본시장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수탁사라는 역할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드리자면요. 자본시장 초창기 사건 사고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7, 80년대의 사건 사고를 보면 정말 재밌는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여기 보면은 대신증권에서 전화로 주문을 받아갖고 영업사원이 이걸 대신 주문해주는 과정에서 그 영업사원이 그냥 주문 받은 돈을 다 들고 나는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대신증권의 자본금의 60% 정도 되는 액수였대요. 그게 70년대 후반에도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게 좀 되게 재밌었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지금 보면은 정부가 상장 안 하면 돈줄 끊겠다 뭐 이런 관치금융의 시대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와이프를 설득할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할머니 생각해봐라. 할머니들이 은행에 돈을 못 맡겼다. 은행을 못 믿어서 단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뭐 땅에 묻어두시고 뭐 찬장에 넣어놓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1950년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은행에다 맡겨놨는데 은행이 망하고 새마을금 뭐 어디 들고 튀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계속 건전화되는 과정을 거친 거죠. 80년대, 7, 80년대 주식시장에서 저런 일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94학번인데요. 저 때까지도 증권사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그냥 뭔가 도박판에 뛰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본시장도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 사건 사고를 대응하는 규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뭔가 건전화가 돼가고 있었는데, 가상자산 시장도 저는 이제 그렇게 본다.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에 대응하는 규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장이 건전화되고 큰 플레이어들이 들어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얘기입니다. 탈중앙화라고 하면 이제 디파이, 중앙화라고 하면 CEX가 될 것 같고, 어떤 논문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중앙화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중앙에 누군가가 있고 그 중앙에 있는 사람이, 중앙에 있는 회사가 규제의 대상이 되고 감독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탈중앙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제를 안 받고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메타마스크 같은 거에 의해서 유니스왑에서 거래를 한다. 뭐 이런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탈중앙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작년, 재작년 탈중앙화 거래소가 굉장히 떴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규제를 안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뭐 100배 레버리지, 그 다음에 대출 받아서 또 빌리고 그거 담보로 또 빌리고 이 풍차 돌리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갭 투자하고 문제 생기듯이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에서는 안 일어나도록 장치가 있는데 디파이에서는 그게 없거든요. 그 다음에 자금 세탁 관련돼서도 뭔가 중앙거래소는 통제를 받으니까 그게 있는데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가 초반에 저는 굉장히 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파이들이 지금 미국에서도 점점 규제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디파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탈중앙화는 정말 이상적인데 그 가운데 이게 진짜 탈중앙이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탈중앙화도 어떤 기업이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도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중간에 악의적인 누군가가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고, 유니스왑 계속 쓰면 유니스왑이라는 회사가 이익을 보게 돼 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탈중앙화는 조금 더 쉬워질 거고 진입장벽이 낮아지겠지만 한편으로는 규제의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탈중앙화 때문에 중앙화의 파이가 뺏기지 않겠느냐? 뭐 어느 정도는 뺏기겠죠. 근데 한계는 있을 겁니다.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시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중앙화 거래소의 권한이 많이 분산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중앙화 거래소가 지금 다 하잖아요. 이제 바이낸스다 예를 들면, 또는 업비트다,
이런 회사들이 상장도 하고요, 유통시장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보관도 자기들이 하고요. 자본시장으로 치면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탁결제원, KRX, 뭐 저기 브로커리지 하고 있는 키움증권, 이걸 키움증권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수탁은행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런 것들이 분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을 좀 정리해봤어요. 테라루나 사건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지만 결국 루나 파운데이션이라고 별도로 만들어 놓은 곳에서 준비금으로 테라루나 이제 알고리즘 깨졌을 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뭐 몇천억 어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제대로 쓴 거 맞냐? 이 의혹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조이 잡혀서 뭐 통장 까봤더니 뭐 어디에 뭐 얼마가 있더라, 어디 얼마가 있더라, 이거 다 어디서 났냐? 모르긴 해도 여기서 나왔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FTX가 망하게 되는 과정이 결국은 그 고유자금하고 고객 예탁금을 분리 보관을 안 하고 고객 예탁금 받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운용사한테 맡겨서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렸죠. 그러면서 사고가 난 거고요. UX 사건은 잘 아실 거니까 결국은 이게 뭔가 자산을 불투명하게 보관했다라는 거에서 전부 다 뭔가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불투명하게 보관을 했던 이유가 한편으로는 불명확한 규제 때문이었던 거죠. FTX와 같은 사고가 국내에서 날 수 있느냐? 국내에서는 못 납니다. 100%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업비트 위성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특근법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유자산, 고객자산을 분리하고 그 고객자산은 회계법인한테 분기에 한 번씩 실사를 받아라. 이런 것들을 구두지시로 받아서 분기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혼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고객자산 빼돌려서 뭔가를 하는 그런 류의 사고는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제 뭐 오프스 같은 경우는 결이 조금 다르니까. 근데 규제가 있으면 저런 사고가 안 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FTX 사고가 났을 때 저도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만 국내 규제기관에서는 뭐랄까 우리가 그래도 잘했다 이런 영역에서는 실제로 제가 봐도 잘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면서 규제가 조금씩 더 강화가 될 거고 그래서 자본시장하고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어떤 테두리에서 다른가를 보면 결국은 자본시장을 닮아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발행을 생각해보면 주식 발행할 때는 상법이라는 걸 지켜야 되죠. 뭐 별로 뭐 이걸 어렵다라면 어렵고 쉽다면 쉽지만 아무튼 상법에서 규정한 청식 요건들이 되게 이렇게 까다롭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다 지켜야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죠. 상장을 할 때 삼국거래소의 통일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안에는 뭔가 이제 굉장히 뭐 금감원 감사도 받아야 회계 실사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요구하는 사업과 관련된 자료 몇 년 동안 흡잔하고 뭐 이런 게 되게 복잡하게 있잖아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의 임의 상장에 가까운 상황. 국내에 답사라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답사라는 협의체가 있고 그 협의체가 뭔가 기준을 세운 것 같지만 결국은 뭐 이 답사라는 게 실권을 가진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이기 때문에 개별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장내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에서는 이제 증권사들은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들은 예탁원에서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예탁원에서 명부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 만약에 키움증권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키움증권에서 샀던 주식은 우리 주식은 안전하게 있습니다. 제 주식은 예탁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근데 가상자산 거래소가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효탄이 떨어졌다고 쳐보시죠. 증권사 데이터 센터는 날아가도 어딘가에 뭐 방법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는 상황이고요.
장외거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예치나 대출, 자산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큰 틀에서 요약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요. 자본시장에서는 상법의 정관, 주주, 주식수, 소대지, 대표이사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죠. 가상자산은 뭐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재작년에 사무실 배를 부르고 한번 누가 양복인분이 찾아왔어요. 세무서 직원이래요.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그냥 법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러 왔는데 강남에 지금 12군데째 오는데 적혀있는 사무실에 법인이 있는 거를 처음 만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가상자산 시장 되게 기형적이죠. ICO가 허용이 안 됐다 보니까 전부 다 싱가포르, 두바이, 요즘은 또 유럽으로도 많이 가시는 추세인 것 같은데 해외 재단을 설립하시고요. 시국 투자를 받고 백서를 통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백서라는 게 이제 보시면 다 임의로 쓰는 거잖아요. 무슨 내용이 담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용이 안 담긴 백서도 많이 있고요. 상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재단이라는 게 진짜로 있느냐 테라루나도 문제됐을 때 싱가포르 가보니까 법인도 없더라 주소지에 그러잖아요. 자금 규모 얼마 모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게 투명하게 운영되는 지금 뒷단의 얘기라고 치더라도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점점 이제 대기업들 선수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 나가는 상황일 텐데 요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은 희망사항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발행 자체를 커스터디라는 수탁사, 저희 같은 회사가 일괄적인 창구로 돼서 저희 규정된 수탁사 몇 군데에서 발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발행 통제를 규제기관 입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쉬워지죠. 누가 얼마를 발행했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행된 것들이 규제기관들이 보고 공시 플랫폼에서 공시가 되는 구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가상자산에 있어서는 정부가 KRX 같은 걸 만들지는 저는 못할 거라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결국은 글로벌인데 해외에서 발행되고 한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들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책임져서 정부가 알 거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부산거래소 되게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걸 다 뺐잖아요. 디지털 상품거래소 이제 하겠다라고 하고 계시는 이유 중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라는 게 뺄 수 없는 이야기일 것 같고 결국은 민간이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그 민간이 하는 구조를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저는 이제 이런 구조라고 보는 겁니다. 커스터디에서 통째로 발행을 하고 이 중에서 뭔가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든지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또 거래소의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런 이슈들을 가장 해결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이고요. 상장하는 절차 자본시장에서의 상장은 앞 시간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코스닥 한번 상장하는 게 모든 스타트업의 꿈들이고 그걸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는데 외부 통제를 받는 것도 있고 내부 통제를 받는 것도 있는데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별 자체 기준이죠. 이게 각자 위원회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디서 어디까지 이제 투명하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기준이 불투명하다. 그 다음에 증자를 할 때 유가증권 시장에서 추가 증자를 한다.
그러면 뭐 유증을 하는 걸 공시를 하고서 개미들이 들어와서 무증을 하면 개미들이 또 뭐라고 하고 뭐 말 많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재단이 그냥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또 이 시장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스터디 회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마찬가지로 제 희망을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바꿔 말해서 이제 수탁사의 기능이라는 게 규제 준수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하나가 되게 큰 주제인데요. 도산저렴이라는 표현을 이게 금융권에서만 쓰는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바깥에서 잘 안 쓰는데 도산을 절연한다 또는 뭐 파산절연이라고도 하죠. 한 회사가 파산을 해도 소비자 피해가 안 가도록 그 기능을 다른 쪽에 분산을 해놓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아까 예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증권사가 망해도 예탁원에 최종 주식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로 안 가게 된다는 거고 그게 증권뿐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펀드다. 펀드 같으면 전부 다 투자 목적 법인을 하나 만들잖아요. SPC를 만들고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하나 망하면 채권자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 망했을 때 키움증권의 뭐 미래에셋 차이나 펀드 뭐 이런 게 하나 있을 때 그 펀드를 놔두고 미래에셋이 망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채권자들이 와서 막 돈을 가져갈 텐데 이 펀드에 있는 돈은 못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SPC라는 별도 법인에 있고 그 돈은 축탁은행에 보관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가져가요. 채권자들이 법적으로. 그런 구조로 자본시장에서는 되게 많이 쪼개놨어요. 역할을. 이제 보험사 같으면 뭐 이제 보험사가 재보험을 또 들고 막 이런 식으로 쪼개놓고 그래서 단일 플레이어 하나가 망했을 때 그 소비자 피해가 안 가도록 보장하는 게 이 자본시장에서의 규제가 발전해온 기본적인 방향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었던 뭐 FTX가 지금 이쪽 시장에서의 어떤 규제는 고객자산과 보유자산을 분리해라. 뭐 이건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규제인 건데 아니면 핫월렛, 콜드월렛의 분리 보관을 해라. 이것도 사실은 지금 법에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협회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참고 지시 정도로 합의가 되는 상황.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새로 위반된 거에는 나와 있어요. 뭐 예수금 은행에 보관해라. 알겠는데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그러니까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규제상에서는. 이제 1순위가 담보채권자, 2순위가 고객이에요. 담보를 가지고 채권을 빌려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빗썸이나 업비트가 지금의 재무 상태로 봐서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굉장히 많은 채무를 지고 채무 때문에 자빠졌다 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돈 돌려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 채권자한테 돈 갚는 게 먼저라는 거죠. 법적으로. 지금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면 이 가상자산회사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은행하고 좀 달라요. 은행에서는 고객한테 돈을 받으면 이게 부채랑 자산 양쪽으로 잡히고 이렇게 되는데 업비트나 빗썸을 보시면 고객한테 예수금을 받은 거는 부채로 잡혀요. 근데 고객의 가상자산은 그냥 뒤에 맨 끝에 뭐 부해자산도 아니고 그냥 주석인데 매우 상세한 주석 그렇게 잡혀 있거든요. 자, 이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거래소가 파산해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고객한테 반환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을 거다. 판례들도 지금 그래서 그 마운틴복스 일본에서 2010년 최초의 거래소 만들었다가 2014년 해킹에 의해서 망했고 그 자산이 기나긴 법정 싸움을 거쳐서 작년부터 이제 고객한테 반환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레슨롤이 될 거고요. FTX 사태에서도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채권자한테 먼저 줘야 되는데 소비자한테 먼저 주는 방향으로 얘기는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거기에 어떤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뭔가 좀 지난한 법정 다툼이 있는 상황인데 국내 규제에서도 이런 거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그것들의 역할을 하는 게 커스터디가 거래소의 가상자산의
상당 부분을 대신 보관해주고 이 고객 자산에 대해서 분리 보관한 것들을 책임져주는 형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커스터디에서 분리 보관하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 뭔가 이 회계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된다, 부채로 잡고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명확해져야 된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장외거래 부분에 있어서 자본시장에서의 장외거래는 굉장히 큰 손들, 블록딜이잖아요. 블록딜을 할 때 증권사들이 브로커로 껴서 뭐 시간에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증권사끼리 딜러들끼리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뭐 있는데 살래 팔래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그 정사는 개별 거래랑 똑같아요. 그 증권사가 브로커로 끼고 예탁결제원 들어가서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지금 이 블록딜이라는 게 뭐 존재를 그레이존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시장 바깥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라고 했을 때 규제 당국에서도 명확한 뭔가를 주지 못하시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라이센스를 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하고 있고,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들이 이걸 하면 뭔가 안 되고 혼나고 좀 이런 조금 이상한 상황이고요. 그 이상한 상황이 결국은 뭔가 수수료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수수료율이 지금 업비트에서 거래하면은 뭐 0.1% 뭐 이렇게 내시잖아요. 저 자매시장 거래는 경우에 따라서는 10%, 제가 10%까지 들어갔어요. 정말 급한 케이스는 20%까지 들어갔어요. 뭔가 이 해커들한테 시스템을 탈취당했는데 비트코인 뭐 200개를 보내라고 했다. 내일까지 안 보내면 이거 다 지운다는데 어떻게 하냐. 수수료 20% 받고 사더라고요, 옆에서. 근데 20%라는 수수료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서 또 해커한테 보내는 것도 뭔가 이 다른 여러 가지로 뭔가 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튼 음성지대에 있습니다. 이 음성지대에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양성화가 돼야 될 거고요. 이 양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제일 중요한 게 청산의 역할. 사실 이렇게 브로커들끼리 서로 뭐 아름아름으로 하는 거는 지금처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브로커 A가 브로커 B를 어떻게 믿냐, 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에 있어서 뭔가 합법적으로 이 시장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역할들이 지금도 은행에서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듯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수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수탁사가 아닌 뭐 거래소 중에서 법인 거래소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요.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펀드 신탁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미래에셋 차이나 펀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판매사는 판매사, 수탁사, 운용사 세 군데가 엄격하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판매를 하는 회사는 판매해서 돈 받아서요. 운용사한테는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판매사가 돈을 받아서 이거를 운용사에서 운용 지시를 받으면 수탁사로 넘깁니다. 그러면 수탁사는 그 돈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운용사에서 운용 지시를 받게 되죠. 이 운용 지시는 뭐 수탁사로 내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예탁결제원으로 직접 내릴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운용 지시를 내리게 되면 운용 결과에 대해서 수탁사는 결과를 받고 이제 뭔가 그 결과를 이제 사무수탁이라고 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가 났다라는 걸 얘네가 투명하게 만들죠. 왜냐하면은 얘네가 만들면 이상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게 높아져야 좋잖아요. 심지어는 작년에 라인 펀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대책이 나왔냐면은 수탁사가 운용사를 감시해라. 그래서 운용사가 저위험으로 운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렇게 운용을 안 하고 고위험으로 막 했더라. 수탁사는 왜 그거 알았지? 알았는데 왜 안 말렸어? 수탁사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이제 그런 거 하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해.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결국은 이제 수탁사가 규제기관을 대행하는 역할에 가까운 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이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나를 믿고 맡겨라 운용사한테 좀 이런 상황에 가깝죠. 그래서 운용사들이 뭐 글로벌 1위라고 하는 셀시우스가 뭐 30조 이 정도 규모였고 국내에서 1위라고 하는 회사들이 뭐 3천억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1,000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운용을 하는 방식이요. 기본적으로는 그 운용사 자금을 거래소에 넣어놓고 거래소 안에서 뭐 로보 어드바이저든 차익거래든 이렇게 알고리즘을 돌립니다. 이미 그 시장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수천 이 아비트리지를 먹으려고 하는 운용사들이 달라붙었는데 거기서 차익거래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튼 차익거래를 먹기가 쉽든 어렵든 간에 운용사를 믿고 맡겨라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운용사가 망할 수도 있고 운용사에서 들고 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운용사가 건강하게 운용을 하는데 FTX가 망해버렸어.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똑같이는 안 되겠네. 근데 아까 셀시우스 30조, 글로벌 1위가 30조, 국내 1위가 뭐 3천억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자산운용이 400조, 미래에셋자산운용 300조예요. 거기서 1%씩만 넣으면 4조, 3조가 들어오는데 이미 그냥 글로벌 1위랑 막 맞먹는 규모가 돼버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거래소에서 차익거래?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커질수록 그건 불가능할 거고요. 결국은 뭔가 전통시장에서 운영하듯 주기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산에 넣고 뭐 일정 기간 리밸런싱하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어떤 요거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랑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고 이쪽 그림이 조금 더 이 그림하고 다른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이 예탁결제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뭔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대신 해주는 거를 중간에 수탁사가 껴서 한다. 그걸 좀 도식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금 대출 같은 경우도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뭔가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다가 망하는 케이스 또는 그 반대의 케이스 담보를 잡았는데 뭔가 이렇게 그대로 홀라당홀깍 뭐 이런 일이 생기는 케이스들을 뭔가 보호하는 것들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게 지금 제민이나 뭐 미국에서 몇 개 사고가 좀 생겼죠. 셀시우스의 역할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호하는 장치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급 준비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사항은 거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이제 수탁사 허가 요건이라고 좀 써본 게 뭐냐면은 결국 수탁사라고 썼지만 업권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본시장에서의 수탁사는 뭐 종합신탁은 얼마, 금전신탁은 얼마 이렇게 자본금 요건이 있고요. 물론 저희 자본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정 요건, 물정 요건 있어서 회계사 준법감 시행이 있어야 되고요. 막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스타트업이 맞출 수 없는 규모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희도 수탁사로서 스타트업이지만 저희가 정말 조 단위, 몇 조 단위, 몇십 조 단위를 수탁을 하는 게 경우에 맞느냐라는 거는 저도 사실은 질문사항이고요. 그런 시장이 찾아오게 됐을 때는 저희를 포함해서 은행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 이유 자체가 결국은 은행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복잡한 요건들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점점 업권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거래소, 수탁사, 이제 은행이 은행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보험이 보험업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자기 업권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가상자산도 뭐 거래소법, 수탁사법이 따로 생기진 않더라도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확장돼서 각각의 업태에 대한 규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 자체는 마쳤고요. 질문 주시기 전에
저희 회사 소개 짧게 잠깐만 드리면, 그래서 저희 회사는 2020년에 법인이 만들어졌고, 신한은행, 그리고 키움그룹, 이렇게 좀 대기업들을 받아서 스타트업 중에는 되게 좀 금융권 주주가 많이 있는 회사가 만들어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저희 회사의 컬러랑도 좀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법인 고객들도 현재는 대기업 중심으로 고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회사를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10대 그룹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 중에도 한 5군데가 들어가 있고, 그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쳐다보고 계신데 시간이 좀 너무 질의응답이 너무 길어지면 좀 그렇다라고 하셔서 제가 질문을 2개 정도 받고 그 이후 질문은 그냥 제가 잠깐 여기 있을게요. 따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커스터디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관료 커스터디 비용이 영업 비밀이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네,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 게 100%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요,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뭐 0.5% 예를 들면 연간 평균으로 그게 뭐 1에서 0.5% 점점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구조,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월정액으로 간다든지 뭐 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도 커스터디 받으신가요? 받을 수는 있는데요. 사실 개인 고객들이 별로 수요가 있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거래소에 나눠서 보관하겠다. 타 커스터디 업체는 받는 것 같던데요? 저희도 바꾸는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계시는데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개인으로 맡겼다 뭐 이런 케이스보다는 주로 뭔가 프로젝트에서 팀 물량 받는 이런 거 락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이유로 좀 가지고 계신 데들이 있으시고요. 개인들은 사실은 제가 알고 계시는 고래들도 좀 몇 분이 좀 알아보다가 저희도 스타트업이니까 그분들 그리고 고래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20군데에다 분산 보관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요. 그냥 렉저에다가 넣어놓고 렉저를 그냥 거의 어디 가든 들고 다닌다 이런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속 때문에 뭐 거래소에 몇 개 가는데 본인이 무슨 사고로 죽었다다 뭐 증여가 안 되잖아요. 상속. 네. 커스터디 업계에서는 그 상속도 가능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뭐 계약. 신탁처럼 네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방법의 문제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계약 조건상요. 네 맞습니다. 다만 뭐 그게 보통은 그렇게 하실 때 좀 세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조금 더 뭐 이점이 있느냐 또 이런 질문들을 가끔 받는데요. 사실은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뭐 법대로 해야죠 저희는. 네. 그 전에 회계감사 대응하기 위해서 뭐 인증 받으시는 거 있더라고요. 예. 했던 것 같은데 그 진행 상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게 네 지금 받고 있고요. 뭐냐면은 저희가 받고 있는 게 그 수탁사들이 전통금융에서의 펀드 수탁사나 이런 곳들이 받는 인증이 있어요. 미국 국민회계사협회에서 하고 있는 SOC 인증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들고 튈 뭐 이런 우려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내부 체계로 만들어 놨느냐 정보 보안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출금할 때 출금 승인 잘 받고 있느냐 그때 결제 뭐 2단 결제, 3단 결제 이런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회계사들이 감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그걸 받고 있는 곳이 4대 거래소조차 아직은 안 받고 있거든요. 안 받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 업계에서도 다들 받게 되지 않을까. 다만 그게 뭐 아주 빠른 미래는 아닐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빨리 하고 있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늦은 시간까지 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여기 좀 있겠습니다. 추가로 말씀 주실 분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